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지영 용사입니다. 송정빈 변호사입니다. 저희 시선너머 채널의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맛깔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이프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담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무서운 이야기를 전부 허구라고 믿으면서도 공포감을 얻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도 어떤 기묘한 일이 있었기에 그 괴담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의 실존을 믿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예요. 사연의 주인공을 가명으로 현수 씨라고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현수 씨가 어렸을 때인 1990년대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아파트에는 동대표인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려 4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동대표를 맡은 사람이었죠. 이 A는요, 꽤나 권력 욕심이 많아서요, 그걸 휘두르는 걸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 외에 부녀회장이나 동대표가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요즘에도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때는 1990년대였으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하는 행태는 정말 이루 말로 못했답니다. 시시때때로 경비실로 쳐들어가서는 경비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둥, 주차장 청소가 미흡하다는 둥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죠. 경비원들이 대부분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분들이었는데 심지어 입주민들 차가 오갈 때 인사도 꼬박꼬박 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한 경비원과 싸움이 났어요. 근데 이 A는 더 화를 내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나이 처먹고 이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냐, 그러면서 동대표인 내 말 듣기 싫으면 관둬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리고 해당 경비원은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 경비원분은 혼자 사셔서 어디 연락할 곳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A를 비난했지만 이 A는 건방진 놈 버릇 고쳐줬다면서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답니다. 심지어는 다른 경비원들에게 더욱 지독하게 괴롭히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며칠 후에 A가 자신의 직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파트로 왔는데 저쪽 주차장 한 구석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 말없이 그만뒀던 바로 그 경비원이었어요. A는 잘 됐다 싶었죠. 아니 멋대로 관두더니 돈이 궁에서 저렇게 기어 나왔구나 하면서 잡아서 개망신을 줄 생각으로 그 경비원을 쫓아갔답니다. 근데 그 경비원이 지하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A도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도배도 안 된 지하실은 어두컴컴했고 조명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A는 역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잘 됐다, 잘 걸렸다 싶어서 내일 한번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발길을 돌렸어요. 근데 그 육중한 지하실 철문이 언제 닫혔는지 열리지가 않더래요. 손잡이는 계속 헛돌고 이 A가 발로 아무리 차봐도 밖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서 주변을 살폈는데 그때 지하실 구석 쪽에 누군가 등을 지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바로 아까 A가 따라 나섰던 경비원이었어요. A는 멋대로 그만두더니 왜 다시 나왔냐고 빨리 이 문 좀 열라고 호통치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경비원이 들은 채도 안 해요. A가 화가 나서 어이 하면서 그 경비원의 어깨를 툭 쳤는데 마치 회전문이 회전하듯이 핑그르르 돌더니 A와 경비원의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이분이 지하실 천장 배수관에 목을 매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A는요, 돌아가신 경비원분과 눈이 마주치고 무려 이틀을 그곳에 갇혀 있었답니다. 그동안 지하실에 계속 있었던 거죠. A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과 경비원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한 끝에 겨우 발견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이틀 만에 발견된 A씨는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상태였대요. 자꾸만 김씨가 이러면서 그 앞선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후로 평소 지병이었던 고혈압이 악화가 됐는지 풍이라도 온 것처럼 온몸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A를 동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현수 씨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첫 번째 사건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뒤였죠. 당시에 낚시에 푹 빠져있던 현수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날을 잡아서 밤낚시를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약속 당일에 같이 가기로 약속한 동료들이 다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현수 씨가 그래, 한번 혼자서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봐두었던 포인트로 향했어요. 그곳은 물도 맑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주 조용한 곳이었는데 도착하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현수 씨는 자리를 잡아서 텐트를 치고 준비해간 용품들을 쫙 펼쳐놨어요. 근데 혼자 낚시를 간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야, 나도 낚시꾼 다 됐구나 하면서 괜히 흐뭇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찌를 던졌더니 와, 물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친 김에 소주를 마시고 현수 씨는 기분 좋게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 가운데 찰박찰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잠이 깨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마치 누군가 물길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소리 같았다는 거죠. 놀란 현수 씨가 그 텐트 지퍼를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 앞을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물에 닿아서 그렇게 찰박찰박 소리가 났던 거예요. 현수 씨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그들은 전부 군복에 방탄모까지 쓰고 총까지 든 군인들이었어요. 아니 설마 이 시간에 행군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니 텐트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왜 하필 이 앞으로 지나가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좀 하려고 고개를 내밀고 손을 내미는데 그때 그 지나가던 군인 중 한 사람이 현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들더니 쉿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수 씨는 주변도 어둡고 그런 군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지나간 뒤에야 현수 씨는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고 전날 소주를 너무 마셔서 속이 너무 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이라도 끓여야겠다 하는데 가스가 딱 떨어졌던 거죠. 그 길로 큰 길까지 나가서 근처에 있는 작은 슈퍼로 향했답니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부탄가스를 찾으니까 가게 주인이 물건을 건네면서 뭐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 씨가 저쪽에 낚시 왔다가 텐트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이 주인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설마 저기서 잤냐고. 저기 전쟁통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나간 곳이라서 낚시꾼들이 학을 떼는 곳인데 진짜 혼자 잔 거냐고. 그래서 밤에 낚시하러 온 사람들 혼이 빠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현수 씨는 피식 웃으면서 낚시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밤에 군인들 행군한 거 빼고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주인분이 정색을 하더니 아니 근처에 군부대도 없는데 무슨 군인들이냐면서 그리고 그쪽에 나온다는 귀신이 바로 군인들 귀신이래요. 밤중에 낚시하다 말고 군인 귀신들 보고 넋이 빠져서 실려나간 사람이 꽤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걸 다 보고도 멀쩡한 게 너무 놀랍다. 다시는 여기서 밤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현수 씨는 간밤에 자신한테 쉿하던 그 군인의 눈이 떠올랐대요. 사방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물기가 어린 채 슬퍼 보이던 그 눈이요. 현수 씨는 그 존재가 혹시 여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려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충격으로 그 이후로는 낚시를 완전히 그만뒀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 방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흠칫흠칫 놀라시던데 혹시 본인이 직접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거기서 잠을 자는 게 상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는 순간 기절했을 것 같은데. 찰박찰박 소리요? 찰박찰박. 그게 사람이어도 무섭고 네. 귀신이면 더 무섭고 전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 낚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낚시는 아빠 따라서 많이 다녀서. 그래요? 오! 네. 근데 근데 그 낚시터에 귀신이 많다는 얘기는 옛날에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서요? 아니요, 주변에서 낚시터 특히 막 이렇게 보여져 있는 네네네. 물이라든지 저수지. 네, 이런 데는 음기가 되게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시선너머 채널에 네, 제보하겠습니다. 제보를 송변님 제보입니다. 네. 형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군복을 볼 것 같아요. 와. 언제적 군복이고 하단 마크로 보고 몇 사단인가 오. 병장인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네. 옛날 그 마크인가 옛날에 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것 같아요. 보고 나서요?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번을 물어보겠죠. 군번. 몇 아. 군번이요? 딱 정리하라. 내래 북에서 내려왔어 이러면 그럼 도망쳐야 되는 예, 거죠? 그걸 한번 보면은 알 것 같은데 딱 보면 직관적으로 저거는 지금 우리나라 아군이다. 네. 현역병이다. 아니면 뭐 예비군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군인 귀신들 여러분 제발 우리 형사님 앞에 한 번만 네.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보다 군번이 빠르면 경례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사실 그 기사를 자세히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해자들에 대해서 너무 화도 나고 해서 잘 보지는 않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화가 많이 나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2013년 10월 24일이었어요. 그날은 울산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라는 여학생의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 네. 서연이가 그 다음날 인천으로 이사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가족이.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소풍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다렸던 소풍이었어요. 그런데 소풍을 가기로 한 날 서연이 집에서 119 신고가 됩니다. 서연이가 욕조에 빠졌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욕조를 보니까 서연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네.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욕조에서 사망을 했다. 소방관들이 이럴 때는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조 사건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 직관적으로 봐도 벌써 좀 이상한 사건이에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갈비뼈가 16개가 골조이 된 거예요. 저희 갈비뼈가 24개인데 16개가 골절이 돼서 갈비뼈는 우리 장기를 보호하잖아요. 네. 보통 갈비뼈가 골절이 되면 이게 이제 부러져서 장기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그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요? 이 집에서. 그래서 경찰은 조사를 해서 서연이랑 같이 살고 있던 박상복이라는 계모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계모는 서연이가 평소에 도벽이 있고 거짓말 잘했다. 물론 이건 계모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서연이가 2,300원을 훔쳤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때리게 됐다. 라는 진술을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계모 박 씨는 서연이를 폭행을 해서 의식이 없고 사망할 것 같으니까 시신을 욕조에 넣은 거예요. 본인이 때려서 생긴 멍을 좀 빨리 지우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멍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아이가 사고로 익사한 것처럼 해서 꾸며놓고 119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서연이가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친구들과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고 너무나도 기다렸던 날인데 그날에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다 한 걸 보니까 너무나 비통하죠.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이 계모는 2011년부터 약 3년 동안 서연이를 폭행을 하고 학대를 했어요. 2012년 5월에는 서연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찹니다. 마구 차서 허벅지 뼈가 골절이 돼요. 같은 해 10월에는 아이 훈육 문제로 서연이 아빠가 다투다가 아빠가 나가자마자 뜨거운 물로 서연이 손과 발을 뿌려서 2도 화상을 입게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서연이 아빠인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해요. 서연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허벅지뼈가 부러졌고 온수를 잘못 틀어놔서 되었다라고 불러댑니다. 학대가 너무 심해서 엉덩이 근육이 거의 소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둔부 조직 섬유화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둔부가 손상이 됐는데 계속해서 손상이 됐는데 또 손상이 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섬유화증이라는 게 딱딱해지는 거죠.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증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서연이가 몸에 상처를 입었던 게 우측 치아도 탈구가 됐고 두피 밑에 출혈이 생겼고 양쪽 폐가 다 파열이 됐습니다. 화상도 입었었고 허벅지 뼈도 골절이 됐었고 보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이런 걸 준비하면서 너무 비참하고 비통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화가 났던 부분이 서연이 아빠에 대해서 저는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같이 살면서 그것도 파악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서연이 아빠는 사실 부동산 분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는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 계모는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교육도 굉장히 잘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굉장히 유능하고 착한 엄마처럼 이제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서연이가 예의도 굉장히 바랐고 공부도 꽤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뭐 아동학대를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계모 박 씨가 학부모 대표였고 서연이는 반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실 계모 박 씨는 서연이 아빠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륜 관계로 동거하던 동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전에 했던 혼인 관계가 소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전 남편과 관계에서 아이가 2명 있었고 전 남편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증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박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두 아이들이 가정이 파탄난 곳의 자식들이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때려서 죽여놓고 지 자식들은 그런 피해가 갈까봐 이혼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했을 당시에 이웃 주민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욕하고 막 달려들고 해서 사실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충분히 이웃 주민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더 열받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계모가 구치소에 수감이 되자마자 죄를 뉘우치지는 않고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요. 교도소에서 어차피 자기는 오래 살 거니까 나와서 뭘 할 건가를 준비를 한 거였겠죠. 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부동산 공부를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는데 계모 박 씨는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그때 당시에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한 학부모 집에 모였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 안방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정도 상당의 반지 2개를 계모가 훔친 겁니다. 그게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계모가 웃긴 게 자기는 400만 원짜리 반지를 2개는 훔치고 서연이가 2,3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 난리를 피운 거죠. 그리고 이제 2,300원 훔쳤다는 건 또 본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 과정에서도 박 씨는 본인이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니 죽일 듯이 때려놓고는 그게 그러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에 방청객들이 무척 분노를 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구치소 가는 계모에게 물을 뿌리기도 했어요. 물 뿌려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게 살인인지 아니면 상해치사인지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1심 법원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1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굴 폭행을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요만큼의 마음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18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서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살인의 의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 아버지지만 아빠가 굉장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같이 살면서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한두 번 온다고 해도 올 때마다 애가 상처가 있고 그걸 모른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부모님이랑 집에 그쵸. 전화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그쵸. 있는지 맞아요. 아는데 그 공기를 네. 읽는데 그래서 법원이 이제 친부에 대해서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강조범으로 인정을 해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합니다. 참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진짜 더 마음이 아픈데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 사건을 이면을 보면 아버지가 친모로부터 아이를 뺏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케어를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친모가 친부와 그리고 계모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또 8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도 났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도 죄예요. 네. 지금 보면 예. 능력도 안 되면서 부모가 되었으면 예. 미성년자일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동학대범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강력사범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를 봤는데 거기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와 진짜 대단한 교도소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탈옥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전기가 끊겨도 자가 발전해서 또 몇 달도 지날 수 있고 한번 보시면 굉장한 교도소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옥을 선물해줬으면 본인도 합당한 지옥을 경험해야죠. 지금 이제 말씀드릴 사건은 2017년도 사건인데 당시에 만으로 22세였던 남성 우 씨 그리고 이 우 씨와 혼인했던 당시 19세 여성 김 씨가 혼인 신고를 마치고 떠난 신혼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 씨는 2017년 4월 14일에 교제 중인 김 씨가 성인이 되자마자 김 씨를 설득해서 양가 가족 몰래 혼인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법적인 부부가 됐죠. 네. 혼인신고도 했으니 우 씨와 아내인 김 씨는 2017년 4월 24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인 우 씨가 아내 김 씨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여행자 보험의 수익자를 서로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 씨도 남편이 강하게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라고 하고 원래는 김 씨의 보험금을 5억, 우 씨의 보험금을 1억 5천
5천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입 중간에 여행자 보험 직원 실수로 이 두 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우 씨의 보험금이 5억, 아내 김 씨의 보험금이 1억 5천이 되는 작은 사건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다 뭐 만약을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보통 가입을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일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에 도착해서는 여느 신혼 부부들처럼 이 도톤보리 일대를 관광을 하고요. 술도 한잔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몇 시간 뒤인 2017년 4월 25일 새벽 오사카 현지 경찰서에 사망 신고가 한 통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가 바로 우 씨의 아내인 김 씨였습니다. 와. 일본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을 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경위를 물어보니까 이 유 씨가 아내가 평소에 우울증이 좀 있기는 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봤더니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지 담당 수사관은 딱히 타살의 정황이 보이지 않았고 이 현장에서 그리고 남편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잠정적으로 일단은 자살로 처리를 하고 부검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이제 또 현지인이 아닌 것도 한몫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자살을 처리를 하되 시신은 부검을 하기로 하고 우 씨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우 씨가 몇 주 뒤에 2017년 5월 20일경에 자기가 가입했던 여행자 보험사에 아내 김 씨의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보험 담당자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경찰에게 제보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아무리 의심스럽다고 해도 일단은 일본 현지 경찰에서 자살로 처리한 이상 우 씨를 당장의 용의자로 지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 씨가 이상할 정도로 당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22살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거기다가 신혼여행지에서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태어나고 술술 마치 준비된 것처럼 진술을 하는 게 뭔가 이상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우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더 이상해요. 이 아내가 당시에 사망했던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마시던 아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내가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니코틴 원액이랑 과산화수소 그리고 주사기 2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 우 씨의 말대로라면 이 아내는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서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면 아내는 거기다 이제 만 19세밖에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내가 일본의 신혼여행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니코틴 원액과 주사기와 본인의 팔을 소독하고 주사를 하기 위한 과산화수소까지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가져갔다? 굉장히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 우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귀가를 시킵니다. 보험 감정서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경찰 이제 담당 수사관들은 우 씨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하죠. 이제 SNS도 확인을 하고 행적도 좀 쫓고 SNS를 보면 뭐 음담패설을 올린다든지 혹은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직원에게 굉장히 추궁거린다든지 불과 뭐 몇 달 전에 아내를 잃은 어린 남편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너무 이상한 점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때 사건을 담당하셨던 담당 수사관님도 이상한 점을 느끼셨죠. 그런데 이 일본 특성상 부검 감정서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정말 다행히 수사님들의 판단으로 우 씨를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 씨가 피의자로 전환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였는데요.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실 책장에 일반인의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약물살인에 관한 서적, 범죄 서적 이런 것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대요. 더 중요한 게 스프링 노트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바로 우 씨가 2015년부터 작성해온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이 일기장의 첨면에 보면은 자기가 작성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뭐 예쁜 아내 얻기, 뭐 유명해지기, 세계 여행하기 이렇게 뭐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었고 눈여겨볼 만한 게 돈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난 돈을 이만큼 벌 거야. 이렇게 과시할 거야.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중요한 게 40세 전에 10억 벌기라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40세 전에 10억을 벌어야지 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목표를 세워놓은 친구죠. 뭐 그럴 수는 있죠. 40세 전에 10억 벌긴 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아내가 사망한 시점이 2017년 4월
25일이었는데 네. 2016년 3월 30일자 일기에 이미 이 아내를 살해할 계획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7년 4월 25일 범행 이후에 내가 앞으로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 것이며 계획들 이런 게 빽빽히 적혀 있었고 또 더 화가 나는 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험금 바꿔서 기재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써놓은 거예요. 5억 내가 받았어요. 5억이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내를 1억 5천밖에 해놓지 않아서 너무 아깝다. 그래도 1억 5천이 어디야. 막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제 우 씨의 핸드폰을 복구를 해요. 범행 며칠 전인 2017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음성 메모가 있었어요. 이 음성 메모는 범행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녹음을 한 거예요. 아마 뭔가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기록해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집에 아까 살인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네. 했잖아요. 집에 있는 살인 관련 책들 다 없애기. 그 다음에 종이들 다 정리하기. 증거가 부실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꼭 확보하기.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아무리 내가 의심스러워도 김 씨가 스스로 죽은 동영상만 있으면 나한테 죄를 묻지 못할 거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 씨는 음성 메모도 그렇고 일기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많이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과 2심 항소심 판결문 제일 뒤에 그 일기장의 일부가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 씨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니코틴 원액을 어떻게 입수를 한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우 씨가 살인에 성공한 김 씨 외에도 고등학교 동창인 A 씨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우 씨는 이 범행 전에 2016년 고등학교 동창생인 A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담배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나 대신 네가 이 니코틴 원액 2병만 인터넷으로 좀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A씨랑 같이 전자담배 상점에 가서 니코틴 원액을 또 한 병을 더 A씨가 구매하도록 해서 자기가 3병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니코틴 원액을 산 사람이 자기면 안 된다.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병을 가지고 아내와 이미 교제 중이었던 2016년 12월 20일에 동창생 A에게 같이 오사카로 여행을 가자고 해요. 그래서 A를 통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을 가지고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이거 숙취해소제야 하면서 숙취해소제에다가 니코틴 원액을 타서 줍니다. 마시면 당연히 사망이죠. 근데 다행히 이 동창생 A는 니코틴 원액의 어떤 역한 냄새 그리고 맛 때문에 소량을 입에 넣고 다 뱉어내요. 그래서 가까스로 죽음은 피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아, 니코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 씨가 스스로 일기장에 핸드폰에 기록을 남겨둔 덕분에 그래도 수사는 훨씬 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당시 수사에 참여한 이 범죄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 씨가 메모 강박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에 의해서 모든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 씨는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나 솔직히 말해서 죽일까 생각은 해봤는데 실행은 안 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준비한 게 죄가 된다면 죄를 받겠다. 살인 예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국원 감정소는 도착하지 않았고 이제 한국 경찰은 점점 초조해지죠. 일본의 영사관을 통해서 국원 감정서를 좀 빨리 달라라고 수차례 독촉을 한 끝에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가까스로 일본으로부터 국원 감정서를 받게 됩니다. 10개월. 네. 너무 오래 걸렸죠. 네. 그 결과서에는 이 아내 김 씨는 좌심장 그리고 우심장 내 혈액에서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됐다. 그래서 니코틴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숨진 아내의 팔에는 왼쪽에 주사자국 2개 그리고 오른쪽에 주사자국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코틴 원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한 번 본인 팔에 주사를 하면 나머지 2번을 할 여력이 없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김 씨가 오른손잡이였으니 왼쪽 팔에는 2번을 주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오른쪽 팔에 혼미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주사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말 그대로 급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타살의 혐의점이 정확하게 밝혀진 거죠. 이쯤 되면은 우 씨도 이제 스스로 범행을 자백할 법도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자살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죽일 생각은 있었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생각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아내가 이미 주사를 놓은 상태였다. 근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고 어차피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자살을 도와줬다라고 그래, 얘기해요. 자살 방조 막. 네, 내가 직접 어떤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다 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 씨는 아내 김 씨에 대한 살인, 그리고 아까 그 동창생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그 동창생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몰랐대요. 몰라요? 그냥 그 냄새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음. 왜냐면 아무 일도 없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본인도 동창생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뭐 보험 사기 이런 것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면서 항소심도 진행하고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잘 됐네. 이거는 좀 수사관님이 진짜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맞아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모든 같습니다. 사건 수사할 때는 신속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또 CCTV도 그렇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다 날아가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증거를 확보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관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꿈은 하나는 이뤘네요. 유명해지기. 유명해지기. 그런데 이 우 씨가 좀 헛똑똑이인 게, 일단은 그렇게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과정을 상세하게 남겨놓고 그거를 재빨리 없애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하나가 자살의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예, 그런데 처음부터 진술에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보면 굉장히 악랄하지만 그에 따르게 영리하거나 치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전직 경찰 출신들이 많이 그쵸. 계세요. 음. 그래서 딱 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뭔가 있다. 사건이다. 예, 그래서 바로 사건을 알려줘서 사건화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멍청하네요, 진짜. 네. 변호사님, 그러면 사기 결혼에 대해서 실제로 보셨거나 다루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거 저 혼인 무효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혼인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진 않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다든지 네. 뭐 이 정도 이제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조금 안타깝고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커플이 있었는데 몇 년간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한 거예요. 이별을 했는데 이별하고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임신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도 임신했으면 결혼해야지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 아기가 거의 뭐 10살이 될 때까지 양육을 했는데, 설마. 결과는 네, 우연한 기회에 뭔가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본능적으로 네. 본인의 아이가 아닌 게 아닌가. 아니, 딱 보면 알아요. 생긴 거 보면 그렇대요. 뭔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직관적으로 알 수 그렇게 있어요. 알 수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가민가한 마음에 무속인한테 상담을 갔대요.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또 진짜로 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죠. 그러다가 아내랑 자꾸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이제 좀 사춘기 접어들면서 자꾸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본인의 아이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네,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혼인 무효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아이 어머니도 헤어져 있는 동안 잠깐의 실수가 있었고 한 번의 실수였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뭐 이거 꼭 사기에 어떤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어차피 사기 결혼죄는 사실 법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사기 결혼이라는 건 없고 사기에 의한 결혼이 혼인 무효가 되는 무효가 거죠. 되는 거죠. 여기서 사기라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기, 그냥 경제 범죄가 아니라 속여서 했다는. 속여서 결혼. 그렇죠, 결혼했다는 그렇죠. 의미죠. 네. 네. 근데 이제 무효에 이르려면 속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중대. 물론 그러니까. 이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운 것도 굉장히 크고 중대한 문제긴 네. 하지만 혼인 무효에 이르는 사안은 아니죠. 쉽지 않다. 네. 와. 그거를 이제 만약에 여성분이 그걸 속이고 했으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근데 그 사실 모르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죠. 입증하기 네, 어렵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알아요. 자식은 보면은 행동하는 거하고 얼굴하고 뭔가 특징적인 점이 있어요. 얼굴에 그래요? 있든지 몸에 있든지 행동에 있든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양쪽에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로 압박을 해오시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세상에 귀신도 무섭지만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울 때도 많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공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겪었거나 또는 지인분들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괴담을 보다에서 맛깔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잊지 않으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